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법률연구소. 오늘도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평소와 좀 달리 기업 관계자들 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상적인 이제 기업 활동 이외에도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리스크를 겪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스크는 이제 위기고 이것을 이제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많은 분들께서 동의하실 사항인데 막상 이 위기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 보면 참 갑갑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이제 법률 이야기하고는 조금 궤도를 좀 달리 해가지고 기업의 위기 관리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법무법 율촌의 고문님이신 김한기 고문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문님. 네, 반갑습니다. 네. 고문님께서는 이제 다양한 경력을 가지신 걸로 유명하신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양한 경력을 가진 참 항상 궁금합니다. 본인 소개 겸해서 거쳐오신 길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언론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일간지 중앙일보에서 부장 논설위원 이사를 포함해서 한 30년 정도를 언론계에서 활동하다가 야, 30년. 예, 정부에 들어가서 국무총리 공보실장 겸 대변인으로 소위 의공도 해왔습니다. 네네. 그 후에 KB금융그룹 지주 부사장으로 홍보, 대관, 위기관리 이런 걸 갖다가 총괄하다가 지금은 율촌에서 고객의 평판 관리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계에서 시작해서 행정부, 금융계를 거쳐서 법 쪽에서 활동하고 있으니 남달리 여러 분야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릴 때부터 제가 좀 호기심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이제 율촌을 찾아오시는 많은 이제 고객분들을 이제 보다 보면은 주로 대부분 당연히 이제 법률적인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시거나 또는 조언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제 점점 이제 대응 그 고객분들께서 율촌을 찾아오시는 이유가 점점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고문님께서도 기업들의 점점 넓어지는 그 고민, 법률 이외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보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로펌에 오시는 분들이 전처럼 법률 자문뿐만 아니고 위기관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이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기자분들, 저도 이제 많이 이제 종종 뵙곤 하는데, 약간 이제 기자분들하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아무리 이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도 약간 이제 저쪽이 공격수, 저는 이제 수비수,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좀 이제 하고, 특히나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한 15년 정도 한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뭔가 이제 공무원이라 그러면 또 이제 수동적으로 좀 뭔가를 잘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부모님께서는 이제 지난 아까 경력을 좀 말씀해 주신 걸 보면은 이제 공격수? 수비수 이제 다 해보신 것 같은데 뭐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저는 분야도 분야지만 그 역할이 좀 다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네. 물론 모든 역할이 이 평판 위기와 관련된 것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계에서는 공격수 역할을 했고 또 행정부와 금융계에서는 그런 공격에 대한 수비하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로펌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판단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분들에게 제3자 입장에서 가능하면 좀 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전략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방금 무엇이 제일 어려웠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수비가 어렵습니다. 수비 어렵죠. 네. 위기관리에는 특히 종합적이고 좀 폭넓은 경험이나 통찰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제 좀 다양한 이 경험이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고문님께서는 이제 올라운드 플레이어 이런 이제 직함을 붙여드리는 게 이제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내가 잘해서 문제를 이렇게 사사삭 피해가거나 아니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탁 묻어버리고 이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또 그럴 수는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문제를 어떻게든 이제 잘 다뤄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를 잘 해보려고 이거를 이제 매끄럽게 넘어가려다가 오히려 일을 더 키워가지고 기업이나 조직이 위기에 당할 어떤 이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나요, 보면? 네, 많죠. 그런 경우를 보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느낌을 갖습니다. 두 가지? 예, 양측면인데요. 네네. 하나는 왜 저런 걸 당할까? 이게
안 당해도 되는 일을 스스로 만드는 걸 보면서 좀 황당하고요. 그다음 하나는 일이 터지고 난 이후에 예. 왜 일을 저렇게 키울까 하는 측면입니다. 아, 두 번째는 저도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네. 예. 사실 불가항직적인 일이라든지 혹은 진짜 잘못해서 터지는 건 할 수 없죠. 네네.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하든지 아니면 행동만 조금만 조심했으면은 그런 일이 없을 건데 네네. 자승자박해서 위기를 초래하는 걸 보면은 참 왜 저럴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일이 터지고 나서도 그렇죠. 조금만 겸손하거나 혹은 현명하게 대응하면은 약간 망신당하거나 조금 손해보거나 이 정도로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네. 굳이 고집 부리고 잘못 대응해서 크게 손해를 보거나 결과적으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이런 일이 정도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걸 보면서 예. 야, 왜 저럴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왜 그럴까, 왜 아, 그랬을까라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좀 이제 더 어려운 말로 하면 기업들은 왜 위기를 자초하나. 네. 사실 이런 생각도 좀 이제 들기도 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들 대응 이제 과정을 이제 겪다 보면 그런 문제를 잘 피해 가려고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들은 이제 하긴 할 텐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점점 더 내가 많은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네.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기업들이 겪는 리스크 이런 것들을 이제 고모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이제 크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꼭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이 현대는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규모가 있는 조직이나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요즘은 개인들도 자기도 모르는 새 평판 위기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맞습니다. 가는 경우도 예. 많이 있죠. 보면. 기업 측면에서 볼 때 위기는 법률적인 위기, 법률적인 리스크와 비법률적인 리스크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평판 위기는 대표적인 비법률적인 리스크입니다. 그렇죠. 뭐 예. 평판이 나빠졌다고 내가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예. 사실은 요즘은 평판 리스크가 단순하게 망신당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예. 실제로는 개인의 혹은 조직의 존립이나 존폐까지의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파워가 커졌습니다. 아니 그 망신당하는 것도 사실 되게 기분이 안 좋고 속이 쓰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손해로까지 그렇습니다. 확산된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요즘 많습니다. 예. 게다가 이 평판 리스크가 법률적인 리스크와 완전히 분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기업도 마찬가지고 네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보면은 네. 근데 문제가 하나 터지고 나면은 신문, 방송,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서 완전히 난리가 나죠. 그 이후에 그러면은 시민단체라든지 혹은 이해관계자들이 나서고 규모가 좀 크면은 정부와 혹은 정치권까지 끼어들고 사안에 따라서는 궁극적으로 경찰, 검찰, 사법당국까지 이렇게 식으로 확산됩니다. 이렇다 평판 리스크는 이제는 단순하게 비법률적인 리스크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법률 리스크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네네. 종합적으로 대응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처럼 이제 나 망신 좀 당해서 기분이 안 좋아.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잘못하면 조직이 이제 큰 타격을 입거나 아니면 더 나가면 이제 존립 자체가 이제 흔들리는 이제 그러한 위기를 겪을 수 있으니까 점점 잘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고모님이 느끼시기에는 이제 이러한 경향들이 이제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시는 거죠, 보면은. 그럼요. 많이 강해지죠. 사회적인 인식도 달라지고 네네. 제도와 법도 많이 강화되고 하면서 과거에는 아유, 그 사람 왜 그래? 참 혹은 관행인데 이 정도로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망신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때로는 폐가 망신하고 많은 걸 뺏기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렇죠. 사실 돌이켜보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둔감한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네네. 아직도 평판 위기는 그거는 내 일이 아니야. 그건 그렇죠. 남의 일이야. 그거는 사실 생각하기 싫거든요. 사실 보면은. 그거는 나한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라는 맞습니다. 식의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설사 일어나더라도 내가 그 정도는 뭐 별거 아니고 넘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비단 경험이 적거나 혹은 공부 실력이 적은 사람뿐만 아니고 학식과 명성이 있고 돈 있고 경험 많은 분들도 묘하게 이런 평판 위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둔감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유, 끔찍하니까. 예. 아예 피하고 싶지만 자관 분명히 우리 옆에 떠돌고 있는 그러한 리스크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리스크가 얼마나 있는지를 이제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제 고민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제일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관해서 이제 고문님께서 생각하시는 큰 틀의 입장, 기업들의 대비해야 되는 관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기에 대해서는 뭐 가장 중요한 게 사전 예방이죠. 저는 이 사전 예방에 있어서 보통 우리 사람들 이야기할 때 매뉴얼 만들어라 혹은 시스템을 갖춰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물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다만 그것보다 더 좀 중요한 게 더 앞 단계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매뉴얼 생각합니다. 만들고 이런 것보다 더 앞단에서 아,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오너나 네. 사장님 혹은 의사 결정권에 있는 높은 사람이 네네. 평판 위기는 항상 내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인식과 경각심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들이 위기는 항상 내 주변에 있고 나한테 발생할 수도 있고 라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이제 조직 전체적으로도 이제 그러한 인식을 좀 심어줄 수 있도록 그 힘이 있으신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까요, 보면? 네. 이 보통 우리가 사고 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고 친다 그러는데 이 사고는 보통 높은 사람들이 치지 평범한 사람들이 잘 안 칩니다. 문제는 그 높은 분들이 사고를 치지 않도록 솔선수범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조직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조심하면서 그런 위기를 자초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드는데 솔선수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동도 바뀌고 이게 첫 번째. 예. 물론 그것만은 부족하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고 또 액션 플랜을 만드는 등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런 이게 뭐가 문제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또 그걸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그 조직원들이 항상 쉽고 가깝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뭐 매뉴얼 만들고 시스템적으로 뭐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한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조심하고 나의 행동을 좀 바꿔나가는 그런 것들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내 어떤 위기감을 이제 적절하게 부여하면서 잘 관리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리스크 관리는 인적 요소에서 유발되고 인적 요소를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보면? 그럼요. 모든 게 사고, 모든 건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죠. 뭐 사고는 사람이 치죠. 그럼요. 예. 사고가 사람이 치는데 예. 리더급에서 인식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네네. 조직 내에서 그런 평판 위기를 할 실무자도 있으면은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평판 위기를 담당할 실무자. 예. 예. 사실은 위기란 게 한꺼번에 터지는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큰 불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을 해서 큰 불이 되듯이 네네. 평소에 조그마한 게 쌓이는데 계속 그런 걸 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설사 또 알아도 말도 못하는 이런 분위기 같으면은 결국은 앞에 기회를 실기해서 작은 일이 큰 일이 되도록 방치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사소한 문제라든지 혹은 조그마한 불씨가 커지기 전에 항상 책임감을 갖고 주목을 하고 또 그런 걸 보다가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큰일이 되기 전에 막는 그런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조직이라면은 네네. 팀이라든지 이런 식이면 제일 좋겠는데 그게 어려우면은 적어도 꼭 그런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그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으면은 예. 그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보통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면은 언론이라는 이런 데 연락이 오고 하는데 네네. 이런 데 가장 중요한 거는 창구를 일어나는 겁니다. 창구를 그래서 그런 창구 일어나는 역할도 그 담당자가 할 수가 있고 또 또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이런 두 가지 역할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죠. 안팎의 역할을 다 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예.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사실은 혼자만 우리 내부의 힘만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네네. 이럴 때도 순수하게 바깥 사람의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내부의 사장도 잘 알면서 이런 위기 관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진 컨택 포인트가 있으면요. 이런 일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효과도 커집니다. 근데 이제 사실 평소에 얼핏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친구 뭐 그렇게 일이 많겠어요? 아니 뭐 그걸 꼭 팀까지 둬야 돼? 이런 맞습니다. 이제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합니다. 예. 사실 처음에 그런 사람 두거나 조직 만들라 그러면은 뭐 돈도 많이 들고 굳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한번 두고 보시면요. 일 터지고 나면은 예. 그게 훨씬 싸게 맥힙니다. 결국 길게 보면 사업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 뭐 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제 살아남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살아남기 위한 비용이다라고 예, 예. 이제 일단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런 전문가를 이제 찾아서 뭐 채용하거나 책임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네. 뭐 그런 전문가가 있으면은 또 우리 회사 올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예. 그럴 여건이 안 되면요. 내부에 있는 사람을 최소한 겸임을 하도 좋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역할을 줘서 그런 사람들 공부시키면 되거든요. 사실 체크리스트 만들고 매뉴얼 만들고 이거 하는데 크게 돈 안 듭니다. 돈은 안 들죠. 좀 귀찮을 따름이죠. 아, 귀찮죠. 예. 또 근데 그렇지만 그거는 꼭 이제는 필수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야지 또 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하는데요. 우리가 요즘은 회사에 의무 교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조금 하면서 위기 관리 관련 교육 같은 경우는 잠깐 끼워 넣으면 되는 거고. 한 꼭지씩 이렇게 추가해서. 뭐 잠깐 한 10분이라도 끼워 넣으면 되는 거고. 네네. 뭐 지금 보시는 최준영의 법률사무소 이런 것 유튜브도 한번 보면은 한번 들으면은 안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런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갖다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모님이 보시기에는 뭐 거창하거나 어렵거나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짧고 간단하지만 어떻든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보면. 그 결과는 무척 큽니다. 예. 게다가 요즘은요, 특히 이 중견기업이나 네. 뭐 인기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짧은 시간에 갑자기 크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는 새 외부의 주목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뭐 매출이 갑자기 늘었다든지. 그렇습니다. 뭔가 저 회사 상품이 눈에 잘 띈다든지 예. 하면은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즘은 문제가 조그마한 소문이 하나 나면은 SNS 이런 걸 통해서 순식간에 확산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실은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투명한 유리 상자 속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네네. 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덩치는 큰데 실제로는 정신연령이나 하는 거는 어린이 같은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뭐 비유가 아주 딱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사실 약간 무섭기도 합니다. 이게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좀 프라이버시, 남이 날 모르는 익명성이 되게 편할 때도 있는데 이 투명한 유리 상자 속에서 남들이 다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면 좀 이제 상당히 갑갑하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우리 희 박사님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 밖에서 우리 내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뭐 위기 대응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사항들 그리고 이제 거기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뭔가 잘 해야 된다라는 여기까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이제 그 각 기업마다 또 사안마다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이제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걸 종종 경험하는데 이제 인터넷이 이제 확산이 되고 다 사람마다 손에 이제 다 SNS 그다음에 유튜브 뭐 이런 이제 뉴스 소비자일 뿐만 아니고 생산자까지 그렇죠. 다 역할을 네. 겸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저도 이제 뭐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만나다 보면은 내가 누구 커버하면 돼. 내가 누구 맨투맨으로 내가 맡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그것도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만나본 친구들은 야 정말 어렵다. 요즘엔 죽을 것 같아. 막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종종 하는데 사실 요즘에 이런 변화된 상황에서는 과연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복잡다단한 상황을 잘라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보면. 아마 최 박사님이 주로 언론이라든지 매스컴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실 언론이나 매스컴이 요즘은 진짜 약방의 감초 혹은 동네복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 모든 뭐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언론 탓하죠. 그렇죠. 물론 뭐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상담 오는 고객님들도 보면요. 많은 경우 야 어떤 문제가 어떤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기자한테 알리겠다. 혹은 언론에 터뜨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상담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기자분들이 또 열심히 또 보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언론과의 관계, 방금 이런 소위 관리는 꼭 필요한데 네. 정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보면. 최 박사님 하나 물어볼까요? 어떤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정기 간행물, 정기 간행물이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이제 방송, 그다음에 신문 뉴스, 유튜브는 빼고입니다. 유튜브 빼고, 유튜브 빼면 많이 줄 것 같은데 인터넷 신문 그렇습니다. 보면은 뭐 한 2,000개 정도. 정기. 예.
너무 많이 잡았나요? 아니 최 박사님이 잘 아시면서 괜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유튜브 빼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비슷한 강의를 할 때요. 네. 그때도 비슷한 질문을 할 때는 뭐 한 1, 2천 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당시도 지금 그분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10년 전에도. 예. 그런데 이번에 제가 한번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란 게요. 2024년 현재 25,934개, 그건 26,000개 가깝습니다. 26,000개가 전기 간행물. 전기 간행물이 등록이 돼 있고 예. 이 중에서 인터넷 매체가 한 절반 가까이는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인터넷 신문만 12,000개. 야, 정말 좀 놀랍죠. 예. 전체 숫자를 보면은 10년 전에 비해서 한 7, 8,000개가 늘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매체가 많은 상황에서 예. 이게 언론을 관리한다든지 혹은 서로 좋은 관계를 맺는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예. 뭐 1, 20개, 뭐 많아봐야 100개, 200개면 어떻게든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보면. 규모가 있는 조직에서는 네. 출입 기자 혹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그분들에게 소통 노력을 많이 강화를 하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요즘 한국은행 같은 데서는 대외 소통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많지는 않고 그렇죠. 설사 하더라도 워낙 매체가 많아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제 뭔가 저기를 잘 관리하고 내가 이렇게 커버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쉽지는 않다. 아니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또 막막함이 다시 또 밀려오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단답이나 네. 뭐 왕도라 그러죠. 왕도는 없습니다. 아, 언론과의 이거는 관련해서. 문제 유형 자체가 단답형이 예, 단답형이 아니고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원칙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는데 언론과의 관계는 언론에 대한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네. 이를 바탕으로 정도를 걷고 진정성 있게 정도를 걷는 게 차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이 아니고 차선입니다. 할 수 있는 그나마 나은 예. 방법이 이제 정도를 걸어라. 예, 언론과 기자의 속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네. 뉴스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확산되는지도 조금은 공부를 하고 네네. 또 가능하면은 원칙과 룰을 지키면서 또 하나 팩트를 팩트. 가지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면은 네. 그나마 이 사태가 불필요하게 확산되거나 커지는 거는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원칙적으로 라는 표현을 이제 쓰셨는데 사실 이제 원칙이라는 게 과연 뭘까? 뭐 이를테면 이제 언론, 인터넷 매체, 뭐 기자 이런 분들을 이제 상대를 해야 될 때 속이지는 말자, 뭐 이 정도일까요 보면은? 사실을 팩트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게 소통하라는 정도가 원칙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예. 물론 기술적으로는 기자가 접촉을 해올 경우에 네. 창구를 단일화하고 또 또 그 전에 일관된 메시지를 만들어 놓고 그 메시지가 창구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전달되도록 하고 또 기자가 필요하는 내용을 최대한 진정성 있게 협조를 한다든지 또 인터뷰 요령을 숙지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술적인 거는 또 필요하죠. 사실 보면은 주변에 언론에 대해서 참 오해가 많습니다. 그 30년 동안 언론에 봉사를 하셨으니까 이게 참 제가 안에 답답하시기도 할 있다가 텐데. 밖에 나와서 보고 하면요. 예. 물론 언론에 대해서 거의 모르면서 기자 한두 명 알면은 나 기자 언론 잘하라라고 생각을 하신다든지 예. 반대로 언론 하면은 뭔가 부정적인 혹은 끄끄러운 상대로 가급적 접촉을 피하려고 하는 또 경향도 밖에 보면 많습니다. 그렇죠. 뭐 기자들이랑 밥도 먹지 마. 그게 제일 좋아. 뭐 사실 이런 어느 얘기도 쪽도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양쪽 다 이거는 바람직하진 않다. 물론 다 알기는 힘들지만 네. 설사 안다고 해도 또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그렇지만 조금은 우리 당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이 수비수 입장에서. 수비수 입장에서는 예. 조금은 겸손하게 모르는 거 다름을 인정하면서 대응을 하면은 차선의 효과는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언론에 대한 오해가 많냐 하면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 사례를 한번 예. 들어주시죠. 어떤 분이 갑자기 와서 기자는 정말 의리 없어 하면서 되게 서운해하고 속상해 하더라고요. 또 의리까지 또 나오는 또.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 어제 내가 밥 사주고 나하고 밥 먹었는데 그새 보니까 나 조지는 기사 썼어. 어제 밥 먹고 글쎄. 돌아서서 나 조졌다. 그 다음에는 기분이 안 야, 좋을 것 그 같은데. 회사 높은 사람 나하고 네. 친한데 네네. 그 밑에 있는 친구가 왜 나한테 이런 기사를 써? 그거 충분히 또 이해됩니다, 보면은. 그리고 또 혹은 나한테는 안 쓸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보니까 전부 미주알 고지알 써. 그러면서 서운해해요. 예. 그러다가 또 좋은 기사 하나 써주면요. 이 친구는 우리 편인 모양이야.
편하게 또 생각을 하죠. 다 잘못된 겁니다. 아, 다 틀렸다. 예. 이렇게 극히 단편적으로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으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평가하면서 자기가 마치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선입관을 바탕으로 언론을 대하고 언론을 대응을 하니까 결과가 그렇게 자기 만족할 만큼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서운해 하거든요. 서운한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은 하나 뭐 어떻다라고 말하기 곤란하다. 이거부터 이제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야겠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도와 원칙이 있는데요. 네네. 언론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얼굴. 예, 잘 쓰면 약이고요. 잘못 쓰면 복입니다. 잘 쓰기가 참 어려운 그런 물론 얘기일 그렇죠. 것 같은데. 어떻게 슬기롭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언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기자나 언론에 대해서는 좀 선입견이 사실 있는 건 사실인데 일단 그런 거를 좀 벗겨내는 것도 좀 중요하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저 개인, 그다음에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어떤 뭐 이런 일이 닥치면 그동안에 이제 뭐 머릿속으로는 아니면 말로는 이제 쉽게 아, 이렇게 하면 돼라고 이제 쭉 생각을 해왔을 텐데 막 마음이 급해지는 건 일단 첫 번째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든 빨리 수습을 하거나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막 절박감 이런 마음들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고모님이 이제 그동안에 많은 사례를 보셨으니까 이런 마음이 오히려 이제 일을 망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었을까요, 보면? 그런 경우가 많죠. 저희들한테 어려움을 하소연해 오는 분들은요. 네. 처음에 오면 대부분 반응이 비슷합니다. 어떻게? 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억울해. 진짜 억울해. 예. 이 정도는 관행이고 남한테 남들도 다 하는 건데 왜 나만 그래? 좀 기자 그 언론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기자회견제를 가지고 확 까버릴까? 사실은 이 정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는요. 네. 이게 윗분들이 화를 내고 하면은 밑에 있는 실무자는 무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일단 불똥이 튀고 있는데. 그래서 예. 무리를 하다 보면은 자꾸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면요. 예. 그냥 흥분을 조금 가라앉힐 때까지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아, 이게 또 고모님의 노하우시군요. 보면. 들어주고 차분하게 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회장님 생각하시는 거 없으십니까? 아니면은 혹시 제가 기자고 외부 전문가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가라앉히고 나면요. 순환 공격수 역할을 하시는 그분들도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부분은 내가 조금 문제가 있네요. 물론 그거는 회사 내부에 있는 아래 사람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저희 같이 제3자 바깥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분도 그런 걸 받아들이는 거긴 한데 일단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면서 조금 가라앉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대응이 조금 정상적인 방법으로 되는데 하여튼 너무 안달복달 한다든지 혹은 이렇게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위기 대응을 이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되짚어 주시면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요, 일단 위기가 생기면은 우선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아, 긍정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고 최악의 상황을 먼저 가정하자. 네, 물론 그 시나리오를 다 하라는 건 아니지만 네네.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상정을 하고 네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 여건에 맞는 거, 그 다음에는 우리 사건에 어느 정도가 맞는지 이런 걸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시급하게 해야 될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실천하는 게 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 주신 이제 그 원칙이라는 것은 다시 정리하자면 어떤 것일까요, 보면은? 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예. 우선 진단이 돼야 됩니다. 진단. 예. 예.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을 약으로 치료할지 수술을 해야 할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진단을 한다든지 뭐 하지 여러 않습니까? 가지를 이제 하시죠. 보면. 그런데 우리도 이 사건이 왜 발생했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다음에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지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혹은 이런 데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보를 먼저 수집을 해야 됩니다. 정보 수집이 먼저다. 네. 예,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 따라서 컨택 포인트를 일어나는 등 이런 방향을 정하고 대응을 갖다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문제가 큰 상황이면은 예. 다양한 의견을 취합 조정할 수 있는 저는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텐데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취합 조정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무슨 일이 생기면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법 담당하는 분들은 법리에 따라서 하자. 법대로 법대로 하자. 라고. 홍보 담당하시는 분들은 여론에 따라야 된다. 대관하는 분은 관계 혹은 바깥의 정보에 따라서 하고
제모하시는 분들은 자금 사정에 따라서 각자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 맞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실은 각자는 다 맞는데 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서로 대응이 상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모아서 판단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일단은 문제 발생 시에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겠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주로 내부 구성원들끼리의 어떤 이런 관점인데, 이게 이제 그 안에서의 노력 이런 거 말고도 더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보면은? 그럼요. 이 일이 과연 우리 내부의 힘만으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외부의 도움을 청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가능하면은 내부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외부의 자문을 받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이제 외부 전문가를 하려면 우리 좀 부끄러운 면도 이제 보여드려야 되고, 뭐 비용도 이제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제 이유, 장점 뭐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부의 의견만으로 해갖고는 정확한 상황 판단이 안 됩니다. 사실은 내부에 있는 분들은요, 이게 눈높이가 다릅니다. 외부하고. 그거는 우리는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그 정도는 별 할 수 없는 일이야라고 인정을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강하고요. 두 번째는 알아도 이야기 안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도 내 문제가 아닌데 괜히 내가 이야기를 해서 내가 깨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상황 판단이 안 되고 결국은 대응도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꼭 그 사람이 맞다 혹은 그 사람이 낫다는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다른 시각에서 크로스 체크는 한번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라는 것 자체가 물론 내부에서 터지는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이제 외부에서부터 이게 불똥이 이제 안으로 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외부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 내부의 구성원들, 조직의 눈높이를 이제 맞춰가야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일단 급한 불이 있으면 꺼야 되죠. 그렇죠. 일단 뭐 불이 붙었으니까 빨리 불이 꺼야 되는데, 아까 오늘 우리가 언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위기에는 모든 과정에는 보통 여론 혹은 국민 정서라는 단어가 반드시 등장하고 헌법 위에 있는 국민 그렇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책을 쓴 마이클 버린 기자는요. 한국에서 국민 정서는 만능인가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만능이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이게 잘못된 보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종합적인 단계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뭐 소비자나 피해자가 많을 경우에 정치권이라든지 혹은 정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피해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이제 뭐 경찰, 사법당국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압수수색 이런 압수수색 이런 게 들어오는 것도 이제 예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는 끝나고 나면은 이 체력을 회복하는 거. 우리가 수술 받고 나면은 체력을 회복하듯이 그 고비가 끝나고 나면은 브랜드 파워를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제 불은 최대한 잘 꺼야 되지만 그 불 끄는 데만 이제 집중하고 이제 불 껐으니까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다 이렇게 또 가면 안 된다. 왜냐면 그 사이에 손상되고 망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고치고 다독이는 여러 가지 작업들도 같이 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조직이 이런 뭔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겁은 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은 이제 율촌에 찾아와서 김한기 고문님을 찾으시고 전체적인 진단을 한번 받으시는, 이게 제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뭐 꼭 저희도 있지만 요즘은 평판 위기에 대한 이 경각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데 자문해주고 컨설팅해주는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오늘은 이제 기업의 경영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위기 활동을 어떤 식으로 잘 극복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이제 쭉 했는데, 뭐 어떻든 간에 이제 고문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평생 동안 지켜보시고 또 어떨 때는 당사자가 되셔가지고 이제 불도 끄시고 이제 해보셨을 텐데, 뭐 이러한 이제 이 고문님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몇 가지 키워드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기본적으로는 평소 평판 위기는 항상 나한테도 생길 수 있다는 데 대한 경각심을 갖자는 겁니다. 경각심을 갖자. 많은 기업들이 자금이라든지 기술이나 혹은 이런 위기에 대해서는 잘 준비를 하면서 가장 치명적이 될 수도 있는 평판 위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둔감합니다. 나한테는 안 벌어질, 우리 조직에는 안 벌어질 일이다. 사람들 우리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훨씬 그것보다 심각한 이런 평판 위기에는 왜 보험을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보험 드는 셈 치고 이제 고문님을 찾아뵈면 좋겠다라는 생각 먼저 들고요. 두 번째는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예, 예.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요즘 세상은 생각보다 비밀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고 쉽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거짓말은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안 된다. 물론 차라리 NCND, 즉 답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무응답으로 차라리. 물론 답을 하지 않으면 그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답을 하라고 그러지만 거짓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은 거짓말하는 거. 네. 이거는 피해야 되고 차라리 그냥 말 안 하고 NCND로 넘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보고.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가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 예. 그럼 이제 두 번째까지 말씀해 주셨고. 네. 세 번째로는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사소한데 목숨 걸지 예. 마라. 네. 일이 터지면은 오너나 높은들이 막 화를 내면서 안달합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런데 예. 사실 위기 관리는요 대응이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그리고 어렵다. 설사 잘 대응해도 표시도 안 나고 그렇죠. 또 나름 차선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하는 사람은 항상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일일이 따지고 화를 내고 특히 쓰나미 오는데 작은 거 가지고 자꾸 막아라라고 사소한데 목숨 걸면요 이거는 배가 완전히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진짜 조금은 차분하게 두고 봐주라 통큰 라고 마음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싶습니다. 이제 가라. 그럼 이제 그리고 세 가지 말씀해 주셨고. 네, 마지막으로 뭐 하나 덧붙인다면요. 네네. 모든 사안은 자기 눈으로만 보지 말고 외부의 눈, 외부 전문가의 그것도 가능하면은 회사 내부 사정을 좀 아는 외부 전문가의 크로스 체크를 받으라고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30년 이제 고모님의 노하우를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요약을 이제 해주셨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사실 뭐 많은 분들께서 느끼시지만 이제 예전에는 정말 특수한 관계 어떻게 보면 저런 일이 벌어져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뭐 웬만한 개인 조직한테도 다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점점 더 빠르게 확산되는 것이 매일매일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김한기 고문님을 모시고 여기와 관련돼 있는 위기 대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 방송을 보시고 그래도 나는 약간 좀 더 구체적인 게 궁금하고 우리 거를 좀 상의를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율촌으로 연락을 주시면 이제 김한기 고문님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께서 충실하고 착실한 좋은 답변을 드리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 해결까지 착실하게 도와드릴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김한기 고문님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다음 주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